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가장 1월달 최근에 발간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신청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간행됐는데 이걸 한번 개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희수 변호사님이 발간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도산 역사를 한번 쭉 반추해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 도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폭 증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개인 도산 신청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변호사라면 최소한 주변 지인으로부터 개인 도산 절차 관련 상담 의뢰를 받게 되는 등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 중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도산의 경우에 과거부터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대두되었고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브로커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법률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11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업무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회생지원 변호사단을 발족하였고 이 변호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변호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파산 회생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단에는 4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개인도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개인도산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을 위하여 이번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신청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도산사건 신청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개인파산관제인, 법인파산관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매뉴얼을 발간하는 데는 이 각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매뉴얼 발간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특히 김동영, 백명재, 서도화, 안창현, 이정선, 부위원장, 조성곤, 간사, 위원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발간을 위해 적극 참여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가 자주 연기되었음에도 사무실이나 집등지에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집필에 열정을 다 바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인도산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조문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은 충분치 않고 도산 절차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당자인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단에 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개인도산 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법률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변호사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개인파산 회생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수. 목차는 서론, 개인회생제도 개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실무,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개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실무, 상속재산 파산 신청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서론을 먼저 보고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 면책 신청 작성 실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론. 개인파산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이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자 자신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파산 선고가 되고 이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 환가 및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 절차 종료 후 생활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자유재산 제도나 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상 3년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한 등 파산 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면 파산 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절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은 개인 도산 제도의 쌍륜입니다. 이 쌍륜, 륜이 이제 바퀴륜자죠. 쌍두 마차, 쌍두 쌍바퀴, 두 축이 되는 거죠. 두 바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제도는 신청 가능한 채무자, 신청 대상 채무범위, 채무 조정 수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대리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각 도산 절차의 의의, 각 절차 개시 효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채무 조정 절차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예컨대 의뢰인이 희망하는 파산 절차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 조정 절차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 어느 한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매뉴얼은 신청 대리인이 경제적 공공상태에 빠진 채무자로부터 개인 도산 사건 신청을 의뢰받았을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및 매뉴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각 도산 절차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편의상 개인 회생 절차부터 설명하고 다음으로 개인 파산 절차,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2017년 7월 17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안내를 적극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절차 이용이 적극 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예, 저는 개인 파산부터 하겠습니다. 네, 4장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 궤관.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 궤관. 개인 파산 및 면책이란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을 경우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활동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드물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예납금 납부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30에서 100만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하면 파산관제인이 배정되고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선고 결정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한가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을 거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후 법원의 절차 종료를 요청하여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를 진행한 후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면책 절차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자녀 채무를 법원의 결정으로 책임 면제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면책 불허 사유가 없으면 면책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절차에 대한 협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이후 개인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개인 파산 절차는 면책을 받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 흐름도 파산 면책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서면심사, 법원이 서면심사하고 보정명령 채무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할이 안 맞는 건 이송하고 그 다음에 각하 사유가 있는 건 각하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불성실한 등 여러가지 뭐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기각합니다. 그래서 예납명령을 내리죠. 납부하지 않을 때 기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납을 다 하면 파산선고, 파산관제인이 선임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선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폐지는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 99.9% 파산선고, 파산관제인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재산 관리를 하면서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도 조사하고 채무자의 어떤 소득, 각종 주변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동시 폐지하는 절차도 있긴 있습니다. 절차는 의견 청취기를 해서 면책 기물기를 하고, 동시 폐지 안 하고 20 폐지하는 거는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채권자 집회를 열고 의견 청취기를 해서 면책 신문기를 하고, 이때 이제 걸러지는 거죠. 여기서 사건을 걸르는 겁니다. 한 80%, 7, 80% 이상 사건은 면책이 되죠. 20 폐지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소수의 사건, 뭐 10에서 20, 많게는 30, 관제인별로 좀 편차가 있고 지방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개 이제 한 10에서 20으로 보면 됩니다. 파산 채권 조사를 하고 파산재단 환가 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가 배당을 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 그랬죠. 파산 절차 폐지. 재산을 환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내지 4대 보험료변이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폐지한다 그러고, 파산 절차 종결은 채권자한테 땡전 한 푼이라도 나눠주면 파산 절차 종결입니다. 면책 결정, 면책 불허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 종결 사유가 제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20 폐지, 동시 폐지, 파산 절차 종결, 동의 폐지라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그 다음에 파산 취소가 있습니다. 이 5가지네요. 결국 물론 이제 폐지가 3개가 있으니까 총 3가지, 서너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폐지에는 20폐지, 동시 폐지, 여기에는 없지만 동의 폐지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자 흐름 이 표 같고요. 자, 먼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개인 파산은 궁극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개인 파산 신청만을 특정하여 의뢰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하는 내용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죠. 2020년 1월 20일자로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인지와 속날료를 납부하고 특히 예납금 30만원, 관제인 기본 보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신청 시에 납부하면 절차의 신속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추납을 시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30만원 예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 신청일로부터 2달에서 4달. 그러니까 2달은 서울금융복지재단,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들어온 사건은 제가 보기엔 한 2달 정도 만에 판사님이 특별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선고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일반 사건은 뭐 통상은 3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사님이 특별하게 또 신문기를 열거나 궁금한 사항, 보정명령을 내린 사건은 4달 정도 내에, 예를 들어서 신청서, 진술서를 안 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파산 채무자들은. 나중에 기록을 복사하면 판사님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 내시오. 그럼 그것 때문에 한 달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서를 대리인들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파산 선고를 가급적 보정명령 없이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요즘 채무자분들은 파산 면책 신청을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라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합니다. 뭐 그렇게 기냐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2007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기본이 1년, 2년, 뭐 3년 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점점 줄여줍니다. 근데 아무리 줄여줘도 내가 파산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은 한 달이 아쉽죠. 한 달, 2달.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한 달이라도 줄이는 게 채무자를 위해서 좋습니다. 파산 선고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알리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장이 선임하고요.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합니다. 이거는 파산 선고 결정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을 반드시, 지금 전자 송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나눠줍니다. 반드시 출력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이나 본인이.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파산관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를 조사하여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보고서가 궁금하신 채권자들은 법원에 복사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파산 절차의 종료, 파산 폐지, 파산 종결 또는 파산 취소,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폐지에는 3개, 20폐지, 동시 폐지, 동의 폐지. 파산 종결은 파산의 목적, 채권자들한테 돈 한 푼이라도 나눠주고 끝나는 걸 파산 종결이라고 합니다. 파산 취소는 파산 선고 결정이 항고심이나 즉시항고에서 취소되는 걸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환가 및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재대 환가, 파산채권 조사,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파산 종결 결정을 하고, 파산 선고 파산재대로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 폐지 결정을 합니다.
세금만 나눠주고 끝나는 것도 파산 폐지입니다. 환가된 재산 후 재단 채권만을 변제하고 파산 채권자들에 대해 배당할 수 없음에도 나오죠. 파산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때도 폐지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파산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파산 절차는 종료됩니다. 파산 취소는 파산 폐지 또는 파산 종료와 달리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채무자는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파산 취소가 간혹 채무자가 나 파산 선고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해서 뒤엎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면책결정. 파산 절차의 종료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의 확정은 당연 복권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의 상담 시 사전 검토사항, 주요 체크리스트, 직업과 경력, 과거와 현재의 직업 무엇인지, 개인사업체 또는 회사의 대표였는지, 소득의 변동 내역은 어떠한지, 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 폐업 시 매출 채권 등의 자산 체분 내역은 어떠한지,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질문하면서 이걸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이걸 별도로 무슨 뭐 표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아예 복사해 갖고 개별 사건마다 직원을 시키더라도 이걸 다 체크하게 하면 되죠. 개인 사업 하십니까? 회사의 대표였는지, 소득의 변동 내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인가 그거를 띄게 해야 되죠. 자산 변동 내역. 그 세무서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통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업 폐업 시 매출 채권 등의 자산 처분 내용은 어떤지, 이거는 이제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됩니다. 가족관계, 동거 가족의 구성원, 나이 및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나중에 관제인이 조사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가족들의 생활상 쓰죠. 가계 수집표에. 동거 가족의 현재 또는 과거의 보유 자산 내역, 혹시 옆으로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지 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명의신탁성 자산은 없는지, 자산 처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동거가족 보유 자산의 출처와 처분 내역의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만 조사하십시오. 이걸 너무 또 열심히 조사하다 보면 채무자가 피로도, 관제인 조사도 남아있는데 신청 단계에서 피로도를 느낄 수 있지 않게끔 개략적인 체크, 이게 이제 신문의 기술이죠. 신청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우리 의뢰인을 너무 죄인 다릇하면은 거기서 지쳐버리죠. 아무리 물론 관제인 압박 압박 면접이라든가 판사의 어떤 신문사항이 남아있더라도 일단 좀 편하게 계략적인 체크만 하시면 될 겁니다. 채무 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사유, 낭비 도박으로 인한 것인지, 뭐 낭비 도박도 이제 사실 뭐 스포츠 토토, 구글 플레이, 애플 이런 그런 거는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같은 거 구글 플레이 결제하죠. 그쵸?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 그쵸? 뭐 합법적인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카라라든가 인터넷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 그 다음에 최근에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발생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장 1년 이내에 신용을 속이면서 한 거는 면책불허가 사유도 해당되죠. 사업체의 대표자를 부담할 조세. 그 조세는 결국 그 세무서의 그 8대 서류를 쭉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임금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다 해결되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급불능 사유의 직접적 사유와 그 시점은 언제인지, 이거는 결국은 관제인이 어떤 부인권 행사라든가 이런 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분쟁사항, 민사소송, 이거는 반드시 소송을 당한 거, 소송을 한 거, 수동소송, 능동소송을 채무자를 법정에 보내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소송이 어떤 건지 강제집행까지 다 나옵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형사사건이 있는지, 형사사건은 킥스, 형사정보사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고소고발사건, 피고발사건 다 나옵니다. 보전사건 사건도 이 민사소송, 이 법원 소송에 다 나오고요.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쟁사항이 있는지, 재산목록, 예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금은 회의인포 사이트로 뒤져보라 그랬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싹 나옵니다. 증권회사까지 다 나옵니다.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신청서, 대여금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매출금, 이거는 이제 매출채권이죠. 뭐 미수금이죠, 일종의. 영업하시는 분들.
뭐 재무 상태표라든가 이런 건 이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퇴직금, 부동산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본, 주식, 페이인포 정보 사이트 등 재산 존재 확인, 최근의 자산 처분,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금융거래 내역서 이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이혼, 협의이혼 조서 등본, 재판상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뭐 화해조서, 상속, 그 다음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뭐 재산 그 지적전산 자료조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다 처분한 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 이용 대상자인지 여부 검토. 개인인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상담하는 경우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인 파산 절차보다 우선시하므로 개인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한 채무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대출이 6억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고요. 5억 이상이면. 그 다음에 담보가 설정된 게 10억 이상이다 하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채무자의 소득, 재무 및 재산에 대한 확인. 채무자에게 아래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저 상계비 산정이 가구 구성원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성년 자녀 등은 가구 구성원 숫자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요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제외하겠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이제 2020년 11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규정해서 예전에는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배우자는 그 생계비 그러니까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는데 이제는 변동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가정주부, 예를 들어서 진짜 애들만 키울 수가 있잖아요. 7살 뭐 중고등학생 뭐 애들한테 그 다음에 뭐 갓난아기 한 영유아 0세에서 10세 2명 키우고 봐요. 그러면 애들한테 매달려 있는데 벌고 싶지 못해서 못 버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 남편이 소득이 300인데 배우자 빼버립니다. 그럼 3인 가구면 230이 70만 내는데 2인 가구로 봐요. 그러면 120을 내야 돼요. 엄청난 차이죠. 2021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요겁니다. 요거는 아예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상담할 때 좋습니다. 1인 가구 109만원, 110만원으로 하시고 2인 가구 180, 3인 가구 240, 4인 가구 290 뭐 요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3인 가구까지만 외우면 되죠. 4인 가구 별로 없으니까 110, 180, 240 110, 180, 240 그래서 생계비를 정확하게 예상 변제금을 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 규모와 성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별채권 대상이고 조세 채무, 급여와 퇴직금 채무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한테 주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채무 조정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 파산은 면책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책의 효과를 받지 못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현실적 의미가 적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고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세금만 매덕이 있어요. 채무는 3,000편이 없어. 그래도 하겠냐? 실익을 잘못 알고 맡겼다가 나중에 항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 채무하고 비면책 채무, 이 초보 변호사님들이나 뭐 한번 익숙치 않은 분들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100% 다 이 개인 파산은 문제가 흔히 말하면 문진 그 다음에 진찰하고 MRI, CT까지 찍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찍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문진 정도에서 진단 정도만 하고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상기 최저 생계비를 상기하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치에 대해 확인해야 됩니다.
10억짜리 집에 10억이 설정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죠. 채무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저 변제금이 있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곱하기 3% 플러스 100,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 저 최저 변제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변제 개인이 탈락되니까 개인회생도 공부를 해야 돼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 특히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편입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고유재산이 100% 확립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 파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채무자의 재산이 5천변이 없습니다. 근데 딸이 집을 사는데 1억 8천에 2억 8천짜리 집을 사는데 딸이 소득이 1억 변이 모은 돈이 1억 변이 없어서 거기다 5천 보태주고 딸이 일부 대출을 한 1억 받아서 샀는 게 나중에 적발됐을 때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연 관제인이 환수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면책 채권 면책 불허가 사유된 검토. 개인 파산은 종국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 파산 선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이 있거나 또는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시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66조 그쵸? 조문 거기 있는 걸 다 외워야 됩니다. 뭐냐면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 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은 없죠. 그쵸?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게 이제 고불이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드러나죠. 13대 중과실. 아직 판례가 많이 정립된 건 아닌데 논의가 있습니다. 5번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고의로 불법행위 가해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이 고의로 불법행위 가한 손해배상 채권 혹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이런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상속 포기를 못해서 이제 승계한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했을 때 이게 과연 되냐 안 되느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남편이 고의로 가한 거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를 한번 제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이제 고민 중인데, 네, 이런 새로운 사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 승계설에 의하면 상속 포기로 면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히 상속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너무 가혹하지 않냐. 채무자가 가한 불법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경험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에다 한번 또 올리겠죠. 네. 그 다음에 6항.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 사건이 가장 많죠. 악의는 여기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지금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도 엄청납니다. 7항.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그래서 6항. 알면서 다 몰랐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아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송달을 받거나 공시송달이 아닌 경우에는 아는 걸로 추정이 돼요. 내용 증명을 받거나. 그랬을 때 이거는 부채증명서 법원의 소송조에 싸그리 해야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그래서 모든 거를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또는 부양료.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이게 개인회생에서는 파랑이 없죠. 7항까지는 똑같습니다. 개인회생도. 근데 파랑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비면책 채권에서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뭐냐?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고 파산에서 비면책입니다. 특히 조세채권, 임금,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채무자는 사업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사기 피해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비면책제권이 되므로 채무자의 채무부담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면책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의사가 환자한테 경고하듯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또한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위 악의의 채권자 목록이 누락이고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런 게 있을까 싶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송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참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저도. 대부분 개인에 대한 거는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개인 채권자 누락한 거는. 기관 거는 뭐 제가 안 해봤으니까 기관 거는 뭐 오지도 않아요. 저희 같은데. 그냥 본인들이 해도 그거는 구제해주니까 법무사가 써주는 소장만 내도 그런 거는 다 구제해주니까 그런 거 오지도 않아요. 오는 건 뭐냐면 개인 간의 어떤 원한이 있는 그런 목록 그런 거는 판사님도 안 봐주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소위 악의 채권자 목록이 누락의 경우에 비면책 채권을 보고 있지만 일단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선의의 누락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이유도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락하지 않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당사자 말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를 진짜 발이 땀이 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부채증명서 띄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 민원 대행업체 있죠. 종합민원 여기 있네. 저도 종합민원 파랑새 서울 서초구 무슨 빌딩 그쵸? 이분한테 가라고 맡깁니다. 가서 부채증명서 띄어오게 해라. 이런 분들이 이걸만 대행을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돈을 받아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띄어오게 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한 건에 한 만원 정도? 8,000원, 만원? 뭐 20명이 한 20만원 들어가요. 그래도 쌉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 누락해서 나중에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걸 인식하고 돈 아끼지. 물론 어렵지만 그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시간이 있으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귀찮다. 아 나는 무슨 뭐 채권자 금융기관에 만나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 이런 분들은 종합민원 이런 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 변호사나 법무사별로 연락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락번호 받아서 거기 참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법원에 반드시 가서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송 조회를 해야 됩니다. 당한 소송, 한 소송 다 나옵니다. 필요하면 형사사건도 킥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고소 고발한 것도 다 띄워오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형사 고소 당한 게 있는지 형사 고소한 게 있는지 한번 킥스를 한번 가입을 해서 이번에 제가 형사사건 아시는 분 소개로 해서 형사사건 딱 한 건 하고 있는데 사건이 5개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총 8개가 됐는데 재판만 한 8달 해요. 계속. 그래서 이게 킥스가 참 그래도 그 구치소에 있어도 딱 그 본인이 고소한 거 고발한 거 한목에 싹 나옵니다. 검찰청까지 다 나와요. 법원도. 경찰서 어디 경찰서도 다 나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아주 편리하죠. 그런 것도 띄워오라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지만 일단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부인불응죄, 파산증명죄, 설명의무 위반죄 해당. 이게 지금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면 상당히 분설해서 자세하게 돼 있고 저도 유튜브로 면책 불허가 사유 10개를 찍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선고가 늦어서 이런 데 해당되는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도산법을 신청, 일본처럼 신청으로 바꾸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2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파산 선고가 빨라지기 때문에 2항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고, 채권자들도 2항으로 엮어서 어떤 식으로든 불허가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항, 채권자 목록 허위 제출,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행위. 이런 것도 이제 뭐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제한을 합니다. 관제인한테만 제대로 얘기하면 불허가는 아니다. 4항,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진술에 어떤 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4항,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뭐 낭비, 도박이 반드시 도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행행위, 뭐 비트코인 투자라든가 위험한 선물 옵션, 뭐 해외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단계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여기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 제약면책 사유로 넘어갑니다. 5항, 해생법상 채무자 의무 위반 행위. 법원 판사님 말 안 듣는 거죠. 재판에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6항, 채무자가 면책이 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624조에 이건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확정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7년 5년입니다. 이것도 불허가 사유지, 뭐 불가피하게 중간에 채무가 누적돼서 장애가 발생해서 7년이 아니라 5년 만에 면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량 면책 사유는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못하는 건 아니고 들어오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재량 면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7년 내는 절대로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고지고식대로 7년 내에 당신은 파산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상담입니다. 한번 면책을 받고 보통 7년 후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제가 2번 면책한 분들도 뭐 수십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지금 파산 면책자 중에 아마 통계를 내보면 한 10% 20%는 2번 면책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통계상. 그리고 이제 5년 개인회생하고 5년 이런 걸 채무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지금 한 6년 됐는데 못 들어오는 건가요? 가급적 7년 넘고 들어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4년대 중대한 장애가 생기고 도저히 채무를 못 갚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면책이 가능은 할 겁니다. 재량 면책을. 실무상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재산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가족들의 재산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이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인데,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과의 화해계약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들에 대한 부인권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관제인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2020년 11월 24일 날 개정된 개인회생 그 실무준칙은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이혼 재산 분할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그 유의하셔야 돼.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존의 관행이,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케이스인데 배우자한테 아예 빌라를 넘겨놓고 자기는 가출한 다음에 난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면책 들어오는 거,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 이혼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년 내에 부인 청구를 할 수도 있죠. 파산 선고 후 2년, 그렇죠? 지금 이제 할까 말까, 불허가로 날릴까 고민 중인데, 이 이혼 재산 분할은 여전히 그 실무규칙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의 충실한 구입 및 검토.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는 신청 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추후 파산 선고 시 파산관제 요청서를 미리 검토하고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전에는 29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재산 수입 등에 관한 자료 14종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가족들에 관한 자료는 서울의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서울회생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서류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지방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아직은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얘기입니다. 자,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각종 결정의 효력, 파산 선고 효과,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자유재산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죠. 뭡니까?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파산 선고에 새로 취득한 재산 플러스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환가 포기한 재산. 이 네 가지가 자유재산입니다. 자유재산 네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일반인들도. 변호사님들이 필수고요. 파산 변호사가 아닌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민사집행법 아니에요. 면제재산은 도산법에서 이제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판사가 결정한 거고, 파산 선고에 신득한 재산, 이건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하고 결정적으로 나뉘는 부분이죠. 개인 회생에서는 신득재산도 포함되죠. 개인 회생재단에. 팽창주의입니다. 개인 파산은 고정주의입니다.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딱 스톱이 됩니다. 예컨대 급여나 퇴직금이 2분의 1,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현금, 150만원 이하의 보험 환급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3,700, 수도권 3,400, 그 다음에 서울 지방 2,000, 1,700이죠. 소액보증금 6개월간 생계비 1,100만원의 경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1,110만원 아닌가요? 185 곱하기 6 하면 6 1 68에 48, 65 30. 이게 1,100만원인가? 10만원. 6개월이면 글쎄 나중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인이나 채무자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이전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되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단 자유재산, 네 가지라 그랬죠.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 플러스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환가를 포기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로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산은 네 가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소송의 중단.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채무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중단됩니다.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채무자가 원고이던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수계 대상이 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피고이던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바로 수계할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의 채권 조사 절차에서 당해 채권이 부인되면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기 신청을 하고 청구 취지를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채권은 매도님을 확정한다는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그 자체에 관한 소송, 재단 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수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중단편을 나중에 신청 대리인들은 뭐 별로 볼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채권자를 대리하는 분들 혹은 채무자의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채권자,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 당사자, 대립 당사자들을 자문해 주거나 뭐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소송 중단 효과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실무연구 그 책에 그게 일종의 주석서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파산 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채권자 취소송, 채권자 대의소송,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확정소송,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죠. 그 다음에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 부인소송,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산법에서 어떤 소송과 관련된 혹은 집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그 부분만 보셔도 돼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법인회생. 강제집행도 마찬가지고 강제집행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 실효금지 384조인가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됩니다. 재단 채권에 대한 것도 다 금지돼요. 파산 채권도 마찬가지고 일체 다 스톱입니다.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민사적으로.
그래서 실효로 되지만 이걸 외관을 제거해야 돼요. 외관을. 그쵸? 외관을 제거합니다. 파산관제인이 계엄사령관입니다. 그쵸?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이제 직접 이제 외관 가처분 집행해제, 그쵸? 가처분 집행해제 신청하고, 강제집행이면 뭐 강제집행 취소, 그쵸? 이런 거 다 기존에 있는 거 뭐 수개한다든지 그 관제인이 권한으로 다 넘어갑니다. 파산 신청이 취하 불가. 이거는 아주 진짜 귀에 따다기가 되도록,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진짜 도산에서 가장 큰 진리는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 취하 불가. 그쵸? 이 한 가지를 먼저 암송을 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이 취하 불가. 불경 외우듯이, 성경 외우듯이 파산 신청이 취하 불가. 파산 신청은 어떤 식이든 취하가 안 됩니다. 일반 채무자들한테, 신도들한테 따다기가 되도록 잘 몰라요, 이거를.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취하지 못합니다. 파산 선고 이전은 괜찮아요. 근데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 선고 위에 일단 발을 담근 다음에 선고가 돼서, 아, 관제인이 싫어. 판사가 너무 무서워요. 관제인이 너무 무서워. 안 됩니다. 또 채권자가 너무 와서 뭐 법정에 와서 지랄해요. 뭐 이의 제기하고 난리 피우고 깽판 넣습니다. 아우,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신청 취하합니다. 신청 취하 못합니다. 파산은.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취하하지 못한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기고, 311조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파산관제인이 관리하에 놓이며 파산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등 이해관계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파산 선고의 파산 신청을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석상 되지만 일본은 아예 논란이 있는지 몰라도 법에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나중에 법에 박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파산 신청 취하 불가하고 면책만 취하가 되는 겁니다. 6항 파산 선고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 채무자회생법 32조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의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또는 복권을 받기 전까지 직업 및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를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변호사,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각종 직업이 결격 사유가 되고 허가나 등록 대상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틀립니다. 이게 뭐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통보를 해서, 변호사라면 변협이나 법무부에 통보를 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변론을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 통보해서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감이 신분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또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였죠. 사립학 교육원도. 근데 법을 바꿨죠. 앞으로는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고 면책 불허가, 면책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퇴직 사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실무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이게 실제로 원활하게,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 이 신분상의 두려움 때문에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작동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이제 관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선임해서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이 돌봄이 220개의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당 협회나 이런 데서 자격 심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죠? 내가 아이 돌봄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건축사가 몰래 와서 파산을 해도, 세무사가 파산을 해도 법원에서 통보하나요? 세무사협회, 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통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면책됐어. 당연히 복권되죠. 그 6개월간의 무슨 뭐 그 사람의 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실무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법 규정에 돼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만 법률상 두려움은 있는 거죠.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파산 절차 종료 효과. 파산 절차의 종료 사유는 파산재단의 환가를 통해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 하는 파산 종결 결정, 배당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재단으로서 비용을 충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파산 폐지 결정이 있습니다.
파산 취소가 되어도 파산 종료 사유제가 3개 있다 그랬죠. 종결, 폐지, 취소. 폐지는 동시 폐지, 이시 폐지, 동의 폐지. 파산 종결은 돈을 한 푼이라도 나눠준 경우. 파산 폐지는 채권자한테 한 푼도 못 나눠주는 경우. 파산 관제는 임무 종료,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 회복이 됩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관제는 임무 종료되고요.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회복하고 소송도 채무자가 수기합니다. 파산재단의 자녀 재산이 있으면 채무자가 관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비 금지되고 면책 결정 확정 시 이와 같은 중지된 강제 집행이 실효되고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허가 되면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채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연채무. 그리고 면책되는 걸 알면서 하면은 이제 과태료 500만원까지 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 파산 채권의 책임 면제.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그죠? 자연세무로 남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 다수설입니다. 다만 재산채권, 환치권, 별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게 파산에서는, 도산에서는 별채권이라는 용어로 이제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근저당권이 아니면 질권자 이런 게 도산, 개인 도산이나 개인 파산으로 넘어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넘어오면 별채권이라는 용어로 탈바꿈 하는 거야.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 자체는 소멸이 되고 그 별채권, 뭐 우선 변제권을 그 경매를 놓을 수 있어서 이제 사실상 채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재단채권, 환치권, 별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파산 채권의 어떤 작동을 멈추는 거죠. 당연 복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10년이 있어도 당연 복권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면책이 없는 채로 당연 복권되는 거죠.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고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남은 채무는 민사상의 뭐 소멸시효라든가 뭐 책임 면제, 뭐 면제라든가 갱계라든가 기타 채무 소멸 사유에 의해서 민사법적 효력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당연히 복권되어 책임도 면제되고 신분상도 제한이 소멸되고, 근데 면책 불허가 받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는 10년 내에는 공사법상 신분상 제한이 되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됩니다. 당연 복권입니다. 파산 선고부터 10년 지나면. 그렇지만 채무는 그대로 짊어진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50분 정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실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